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채택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을 이 시간 매주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뤄지는 질문들은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선정했고 후보 측에는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는요.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내가 나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8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예, 뭐 괜찮습니다. 네.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2번 출마를 하셨고 네.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었어요. 네. 네.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도 그만두시고 이제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지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도의회 의장 활동을 하면서 그때 지역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해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풀어나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럼 그 관계를 설정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지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 그들의 입장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이 잘 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은 갈등 구조 또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시 해군기지 갈등 때였죠. 좀 다르게 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도정이 기본적으로 도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도정, 공감하지 못하는 도정,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많은 지역의 갈등들을 양산시켜내더라고요. 갈등의 원인이 주민이 아니라 행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과 공감, 협상 이런 것들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오히려 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갈등과 소통과 공감의 정치도 없고 중앙정부와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협업의 정치도 없는 이러한 도정. 점점 제주도는 고립으로 빠지는 것이었다. 그 고립은 결국 제주도민에게 손해로 다가오고 그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저 문대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역 현안을 잘 풀어낼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앞으로 차츰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문대림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의회 의장도 하셨고요. 청와대에 입성해서 화제도 했었고 그래서 뭐 물론 유권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소개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부탁을 드렸어요.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대림은 제대로 제주도다. 네, 문대림은 제대로 제주도다를 자신을 소개하는 키워드로 뽑으셨어요. 근데 제대로 제주도다는 사실 문대림 후보 측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을 소개하는 키워드로 뽑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네. 제대로가
말 제대로가 의미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4.3 해결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했고 평화의 섬 제주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환경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의 문제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카피를 만든 그 카피라이터 정철 그분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네. 만든 건데요.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호진 대표님께서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하신 제주 대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주의 문제를 누구보다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다. 뭐 네, 이런 네.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네. 듣겠습니다. 네.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문대림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유권자를 대표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모셨습니다. 저희 토론회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3분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4분이 패널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섬다운 섬, 제주다움을 이야기하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주 안에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 유서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문대림 후보가 제대로 제주도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를 하셨는데 뭐 내용에 다들 공감하시나요? 제대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님의 공약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이제 그 리더의 그 역량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장점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일단 잘 듣고요. 잘 듣고 잘 듣다 보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쨌든 여러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집단 지혜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러면 크게 틀리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것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문대림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분들께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후보 본인이 제시한 키워드는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일 테고요. 패널들이 뽑은 키워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후보께는 뭐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는 그런 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패널들이 뽑은 문대림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를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 문대림은 재테크의 달인이다입니다.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약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뭐 문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패널들이 왜 이런 이미지 키워드를 뽑았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나 언론에서 많은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 검증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지리에 있는 테마파크 유래성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 11.5%의 주식을 취득하셨고요. 2007년, 8년에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공적으로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서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순 자산 가치만 해도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1.5%니까 10억이 넘는 자산을 형성하시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이제 감사직 재직과 관련됩니다. 이제 2009년 이후에 한 약 7년 정도의 감사직 재직을 하시게 되고 감사직 재직 시점에 후보 본인께서 직접 한 월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제 감사직 재직하는 시간에는 도의원으로서의 역임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이 영리법인으로부터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겸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례성 관련돼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공직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합자 합명회사의 출자 지분으로 신고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위법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모리에 있는 토지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하든 2005년에서 2007년에 토지를 취득하시고 10년에서 14년도에 이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4억에서 5억 정도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러한 불로소득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맡길 도지사로서 적절한 재산 형성 과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봐요. 이게 논리가 좀 복잡한 이슈라서 아주 쏟아내셨어요. 예, 그 문 후보님의 반론 먼저 듣고 네. 다음 뭐 다른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네. 유리성 관련해서 저희는 뭐 재테크 아까 얘기 나와서 그랬는데 한때 사업가를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쓰려고도 했었고요. 그다음 대정에 있는 그 진지동구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 시설화 하려고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유리성 사업은 이제 쭉 검색하는 과정에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 그래서 하면 되겠다 해서 오로지 이제 토착자본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분은 11.5%를 갖고 있고요. 이 과정에 이제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도의회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직금지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35조상 감사직을 맡아도 이제 무방합니다. 무방해서 이것도 확인된 사항이고요. 다만 하나 아까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는데 재산 항목 구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자 지분 11.5%가 이제 합자회사의 출자 지분이 아니라 주식인데 이걸 항목을 저희가 이게 주권이 발행된 적도 없고 11.5% 이것만 염두에 둬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 출자 지분으로 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재산 항목 구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항목 구분 오류가 고의적이다, 중대한 실수다라고 이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1.5%를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그 기관의 공시가 되는 것이고 매년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고 이걸 억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단순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착오라는 게 또 밝혀지는 게 뭐냐면 다음 지방선거 때도 그걸 구분 오류 재산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단순 착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송악산과 관련해서 네. 2005년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생활하다 내려왔는데 후배가 땅을 사자며 땅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송악산 언저리 땅인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땅에 욕심이 생겨서
훗날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이제 그게 2005년도에 샀고 2007년도에 그 안쪽 밭 주인께서 사정이 생겨서 경매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을 이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산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그 땅을 결국 세 사람이 사게 됐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10년과 14년에 팔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시세 차익을 염두에 뒀다면 눈에 보이는 시기였거든요. 그것들을 좀 한 2, 3년 묵혀뒀거나 별도의 방법들을 썼겠죠.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았고 또 한 친구도 안 좋아서 그것을 매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사직 겸직에 따른 급여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도의원 하는 시기에 급여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감사직 재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상근직인데 월 200에서 400 정도의 급여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논란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36조의 내용인데요. 겸직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슈거든요. 적절. 예. 뭐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을 부적절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요즘 계속 그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신중치 못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도민정서상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신다. 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성숙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준비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또 최근에 또 한 이슈가 사실 저희가 문대림 후보님을 기획하는 이제 직책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회 의원, 그다음 도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도지사 후보인데 최근에 또 새로 등장한 명함이 부회장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 또 일부 상당히 또 충격을 받은 느낌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해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음해라는 말을 맨 먼저 썼습니다. 음해라는 말을 맨 먼저 썼고요. 제가 이제 그 회사의 근무를 6개월여 조금 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유통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아울렛을 하고 싶다, 쇼핑 아울렛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쇼핑 아울렛은 당시만 해도 핵심 추진 사업이었고 꼭 그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와주기로 그분들은 지역 정서를 모르고 지역 상생 협의회도 작성해야 되니 도와달라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공식 채용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마침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교 내용과 교 외형 논란이 일게 됩니다. 논란이 일게 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생각은 쇼핑 아울렛은 교 외형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엔가 교 내용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과정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할 역할이 없겠구나 해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12월 달에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 쇼핑 아울렛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거나 이랬다면 그 근거들이 다 남아있겠죠.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상생협약 관련 지역정서, 상생협약이 제대로 나와서 그게 추진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내가 자문을 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다른 개발 사업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 뭐 그러는 부분들 또 어저께 무소속 후보의 논평은 제가 직접 개입한 것처럼 그래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논평을 냈더라고요. 저는 참
그 논평을 보면서 참 할 일 없구나 이분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작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저께 무소속 후보 측에서 발표한 해당 부지의 땅은 그 무소속 후보의 최측근의 땅입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의 땅이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도 그 주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저와 이제 연관시켜서 뭔가를 흠집을 내려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밝혀질 것이고 응분의 책임을 이제 저는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 다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서 법률로 싸우시고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핑 아울렛 정책은 2013년 10월에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판단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교외형보다는 교내형으로 가보자라고 정책적 판단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활동하신 시기를 보면 그 전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는 제3자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일을 한 게 없는데 사실은 또 임금도 받아갔고 사실상 상생협약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이후에 사실은 가능했던 일인데 그 전으로 가버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전으로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한 6개월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게 딱 상생협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이십시오 해서 딱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에서 정책적 판단을 쇼핑 아울렛은 교외형이 아니라 시내형으로 하자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네.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이곳은 본인이 접촉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뒀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외형으로 꾸준히 추진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제 2차 액션들을 할 수가 있었겠죠. 2차 액션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내형으로 확정이 되면서 여기서 제 역할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정리를 한 거죠. 추가로 드리면은 사실상 활동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알려진 바로는 너무 이제 과도한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 글쎄 뭐 소문 난 것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는 일단 연봉 5,000원 나왔습니다. 어저께 MBC 보도에 따르면 연봉 5천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이제 연봉 5천 기준 6개월인가 7개월 받았습니다. 뭐 별도의 활동비 같은 건 따로 없으셨던 건가요?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도민들의 이제 눈높이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촛불 혁명 이후로 많이 올라왔고 비록 그 당시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일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거고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문대림 후보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뭐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 가정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논란에 불식시키는 차원이 단순히 이제 음해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높아진 도민들의 눈높이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그때는 이제 인허가 서류들이 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미 다 제출이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 작성이 어디로 제출되고 제출되는 과정에 제가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미 전부 제출이 된 상태. 그래서 도의 판단만 남은 상태. 이때 그럼 도의 판단이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 가지고 쇼핑 아울렛이라는 게 지역 상권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의와 요구를 받아 안아야 되는 그래야 추진이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쇼핑 아울렛 부분은 뭐 인허가 부분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고요. 네. 어제 또 얘기됐던 게 그 서귀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가요? 뭐 거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분양하는 당시에는 후보께서 거기에 재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하기 위한 청탁들이 있었다는 상대 후보 측의 논평이 있었어요. 바로 네. 그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민원 무마를 위한 청탁
전혀 없었고요. 완전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 원희룡 후보 측에서 큰 정치 대권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참모들이 그렇게 논평을 조작해서 낼 정도면 포기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늦게 그 내용을 보고 이런 건 망설일 필요 없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대림을 흠집내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꿔보지 못한 사실을 사실인 양 적어가지고 논평으로 네.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용서해서 안 왜곡하고 오히려 뭐 조작이다까지 지금 그렇죠. 말씀해 원래 주시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 법률의 시비를 떠나가지고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후보님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쨌든 또 땅 관련된 이제 분할 문제라든가 분할을 통한 이득을 취한 문제라든가 또 부회장 명함과 관련해서 상당히 약간 과연 좀 심리적으로 일부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해명할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립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2004년, 2007년도에 매입이 됐고요. 매입이 됐는데 이제 좀 전에 얘기됐듯이 경제적 사정이 생겨서 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전부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동네 분이 사면서 가급적 정사각형 형태로 사고 싶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짜투리가 요만큼 남는데 요거는 놔두고 정사각형으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가 나눠진 거죠. 네. 나눠진 조금 것이고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나눠진 것이고 이게 여러 사람한테 쪼개기에서 여러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라 부부 한 사람 부부에게만 팔린 것이죠. 그래서 쪼개기로 차익을 남겼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도 파는데 한 사람에게 팝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맹지끼어 팔기라고 홍보가 되고 쪼개기라고 홍보가 되고 하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매우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알죠. 예. 뭐 유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고요. 지금 토론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문대림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질문을 듣고 문대림 후보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강호진 대표께서 문대림 후보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번 선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시는 또 과정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도정을 맡게 되면 맡는 즉시 행정구조 개편위원회를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에 대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든 이후에 2020년 총선 때 그 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이고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이룬 이후에 2022년 지방선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법률 개정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20년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상으로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가 도지사가 아니라 행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선 행자부 장관보다도 대통령께서
조직특별자치도의 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특례 규정을 인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약상에. 법률이 개정돼야 그것도 특례가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법률 개정까지 염두에 둔 접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기초단체의 구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개시군을 부활시키는 것은 좀 제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두세 개의 동을 합치는 대동제라든가 또는 소구청제 형태로 해서 제주도를 한 8개 정도로 나눠서 대동제 형태로 추진을 한다든가 소구청제 형태로 추진을 한다든가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회도 둬야죠. 그러다 보면 현재 도의회 의원들은 이제 정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대동제의 동장 이런 쪽으로 흡수하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대동제 방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민복지타운에 이전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민복지타운은 공공임대주택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는 하시면서 이제 시청사 부지로서의 존치는 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제시하셨죠. 시청사 부지는 저희가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고 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행정관청에 대한 수요가 더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복지타운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은 도지사나 일부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배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저항이 생기는 것이고 한데 여기에 이제 원래대로 그 청사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청사부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됐을 경우에 청사를 이곳에 배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곳은 좀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대동제를 말씀하시고 행정구조를 다른 체제로 구편한다 그러면 시청사라는 의미는 없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니까 시청사보다 규모는 작겠죠. 네. 대동제로 간다면 대동제로 가거나 소구청제로 간다 하면 규모는 작겠죠. 규모는 작겠지만 그 내용은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대동제가 실시되게 되면 지금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이런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도 이제 근무하고 마을 만들기 활동가도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복지 경영의 장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그 43개 읍면동 건물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활용 방안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대동제라 하더라도 구역은 작지만 추가 행정 수요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하겠는데요. 최근 신공항 타당성 재검토 연구 용역이 이제 참관 업체가 그 계약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공항 관련 논의가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 내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후보님의 명확한 입장과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일단 유보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국책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대에는 지났다.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나 통할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벌어지고 있는 입지 타당성 재검토,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2012년 조사한 용역한 내용과 2015년 용역한 내용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용역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공역이나 기상에 관한 부분들이 점수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3년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가? 이때 저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용역진에 대해서 묻고 해명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지났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지나쳤다면 저는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아까 2012년 얘기하셨는데 2012년 당시에 이제 총선 당시에 서귀포시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또 내세우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요. 조금만 더 할게요. 더 네네.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추진하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됐다. 두 번째, 입지 타당성 재검토의 내용이 투명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투명치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지 타당성에 관한 문제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과연 제주에 공항이 2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가야 된다. 그 푸는 과정이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 도민을 화합시켜내고 만약에 공항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선 당시 주장하셨던 신공항 건설 건설 주장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도의회 의장 시절에도 그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신공항의 필요성, 그 당시에 신공항의 필요성 매우 크게 주장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단일 공항으로서 신공항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공항의 대안이 나오면서 복수공항도 기능 분담을 잘 하게 되면,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괜찮겠다 싶었었는데, 쭉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나리타 공항은 공중에 붕 떠버리는,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연 2,500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제주공항은 2,000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공항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주공항은 3,600, 3,700만 명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제2공항이 완성되게 되면 제주공항을 2,000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애써 3,700까지, 그러니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 1차가 원래 마무리되고요. 제주공항 2차 확충 인프라 계획 2차가 내년 초에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3,600만 명을 받습니다. 3,600만 명 받는데 거의 이제 4,000이, 어떤 때는 이제 포화될 때는 4,000에 가까이 받겠죠. 그런데 제2공항이 생기게 되면 4,000 가까이 받던 제2공항을 2,000으로 내리고, 제주공항을 2,000으로 내리고 제2공항을 2,500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두 공항 둘 다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제 기호일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입지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도 신중히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그 토질과 동굴계에 관한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동굴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후보님 아까 이야기 중에 그 공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2공항에 대한.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유보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 아닌가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제주도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제주도에 이익이냐라고 조사하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가 있는데 1990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1990만 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분들이 제주도에 오므로써 제주도가 수익 구조가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0만 명을 넘어설 때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제주도가 돈을 버는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 관리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시민사회 진영 쪽에서 쭉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 수용성, 물리적 수용성에 대한 정말 도민적 지위와 영향을 딱 모아놓고 한번 결론을 내보자 이거죠. 그래서 기존 공항 인프라 확장 공사로 한 3,700, 800 가능하고 이제 신항만으로 한 3, 400 가능하고 또 강정 저기서 한 150 정도 가능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공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처음부터 나왔어요. 다시 재검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네. 원점 좀더 재검토.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원점 재검토인 거고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거는 사업은 할 건데 어디 갈지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기왕 이 자리에서 좀 사업 입지 타당성 재검토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다 두 이야기를 가지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셔가지고. 예, 입지 타당성 재검토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봐요. 자,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께서 도민들과 협의하면서 하는 것은 공항을 추진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국책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는 그렇게 비밀리에 추진했단 말입니다. 비밀리에 주민과 협의 없이 그러니까 도정의 제일 파트너는 도민이어야 되는데 원희룡 도정의 제일 파트너는 국토부였어요.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졌다. 네, 소통 네. 없이 그러면서 소통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이래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가능하게 됐습니까 지금? 더 힘들어지고 더 네. 꼬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래서 사업 이것에-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렇게 기습 발표를 했는데 전 기습 발표할 시점도 애매해요.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농단이 극에 달할 때거든요. 그 시점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시점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네. 알겠고요. 예. 그래서- 아까 강 대표님이 질문하신 부분이라든지 지금 패널분들 예. 후보님 그 말씀하신 데는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그 절차적인 민주적인 절차 과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서 사실 재검토에 대한 거는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1,500만 명, 2천만 명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과연 그러면 문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이 공항을 단일 공항으로 확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수할 것인지 그 문제의 원점은 저는 다른 시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꾸 1,500, 2천만 명에 대한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제주도라는 이 공간에 있어서의 우리 환경총량제의 도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개발에 있어서의 우리 역량의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로서 바라보시는 제주도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좀 구체적인 철학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항이 어떻게 가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 증가를 목표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2035년까지입니까? 4,500만을 설정을 한 게. 과연 이 4,500만이 누구를 위한 4,500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보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광객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관광객.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이 누구를 위한 더 큰 제주가 누구를 위한이 빠진 더 큰 제주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도민을 위한 더 좋은 제주여야 되지. 모 후보가 지난 선거 때 뭐 더 큰 제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큰 제주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건설 경기가 부양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 주민들이 호주머니는 아니었거든요. 롯데, 신라, JDC 그리고 이제 여객면 서점 이분들이 주로 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4,500만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500만을 제주도가 인정하고 이 4,500만에 맞춰서 공항 건설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 공항을 가지고 기존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1단계가 올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올 10월에 마무리되고 2단계 지금 토지 수용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쭉 있는데 2단계가 내년 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용력보다 좀 더 커지거든요. 더 커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환경 수용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가져가면서 자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분하게 의논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뭐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만 갈 길이 멀어서 이 주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김태일 교수님. 영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리법인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 불편함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영리법인은 우리 문 후보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또 그게 많은 인센티브랄까요, 제도적인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지사로 선정이 되실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지금 영리법인과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이죠? 뭐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혜를 줬다는 이름보다는 제도권에서 투자 유치 부분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치한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 국가의 정책과 또 이 도의 정책에 충돌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여쭤봅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 집행부든 의회든 외자 유치가 답이다. 외자 유치 만능주의가 이제 휩쓸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의회 활동을 했었고요.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중국에 그 당시에 막 내용 없는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용 있는 자본가들을 선별하기 위한 일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서 찾아온 사람 만나주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중국에 땅 팔아먹은 주범으로 해서 또 그게 또 인터넷상에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영리병원 관련 얘기는 없었고요. 이분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분 내 투자를 받아 안을 조직이 도청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JDC가 받아 안았던 것이고요. JDC와 협의하면서 이제 헬스케어 타운에
이제 정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가 개입했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영리병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정을 잡는다면 영리병원에 대한 그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신규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임을 지난번에 밝혔고요. 네. 또 이제 어쨌든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4번인가 5번 했는데 결론을 못 내서 공론조사위로 이제 넘긴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공론조사위원회의 이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녹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은 보장되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우리 도정이 받아 안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초기에 모르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녹지그룹이라든지 이에 제주의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자 기업들이 실은 부동산 중심 계열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도정이나 우리 도의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책임을 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인정하겠고요. 근데 당시에 도 그리고 JDC, 의회 전부 이제 투자이치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악성 페이퍼 컴퍼니에 도가 당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 있는 자본가를 직접 찾아 나서자 해서 의회가 나섰던 적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론 조사를 통한 결과를 수용한다는 거니까 이게 쟁점은 녹지그룹의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거에 대한 입장은 없으시고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하나여라고 이제 조건부 허가를, 그러니까 녹지병원인 경우에 외국인의 하나여 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강호진 대표님 아시는 바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료법 15조 상에 진료 거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녹지 측 입장에서 외국인들만 하면 우리가 뭐 밥 굶어 죽을 말이냐, 돈을 벌 수 없으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산남 지역의 공공의료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 서귀포 정중앙 상담부에 영리병원을 두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받아안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한다면 이게 2015년에 설립 허가를 받고 17년에 준공 허가를 받고 개설 허가를 쭉 해오는 과정에 그분들이 인력과 장비를 다 구입한 상태 아닙니까? 그 전에 행정하고 좀 유기적으로 호흡하면서 갔다면 지금 이제 뭐 의료진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월 몇 억씩 적자 내는 이런 구조 정도는 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적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영리병원에 대해서. 네. 어쨌든 조건부 허가라는 말씀. 녹지병원에 한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네. 조건부 허가를 하고 신규 허가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으로 네. 정리를 하고, 지금 워낙 좀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중간 좀 쉬었다 먼저 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숨 돌리고 가는 코너로 마련을 하는 건데요.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짧게 질문 3가지를 드릴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후보께서 그 미리 준비된 OX 판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문 후보님이 예전에 씨름을 좀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나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함께
씨름을 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 OX 들어주세요. O 드셨네요. 예,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 어느 후보랑 하고 싶으신가요? 한 사람만 얘기해야 되죠? 뭐 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은 또 1위, 1순위로 짚어주시고요. 네. 네, 그 씨름은 등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방훈 후보랑 씨름. 아, 네. 동급 체격으로 하시고. 네. 대적이 될 만한. 네. 네. 뭐 다른 분도 계신가 보죠? 다른 분 우리 그 곽지리가 씨름을 참 잘하거든요. 장성철 보여. 네. 네. 그 곽지리 분들이 대부분 씨름을 잘합니다. 그래도 말씨름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체격이 이제 동급으로. 예. 네. 그뭐 요즘 뭐 그 문 후보 쪽에다 뭐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와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씨름 상대는 안 되겠고요. 그분이 탁구를 잘 칠 것 같아요. 네. 탁구 상대는 되지 않을까. 스포츠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OX 들어주세요. O 드셨어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지금 전직 지사 중에 한 분이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제시한 질문입니다만, 네,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네.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시중에 얘기 도는 네. 얘기와는 다르군요. 시중에는 별 얘기 다 네, 돌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어쨌든 뭐 저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분 이외의 분들도 꽤 되고요. 꽤 되고. 근데 어쨌든 지나칠 정도로 인신공격, 인격살인 수준의 이런 표현들은 좀 삼가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질문에 조금 집중을 하자면 네. 나는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뭐 유연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어떻게 예, 받아들이면 예.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선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정치 쪽만 좀 일을 했었는데 경제인들이 꽤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도 더욱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제적으로 하신 분들, 그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이 이후에 행정에 수혈이 돼서 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들을 바꿔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움이 필요하다면 또는 지역 현안을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예, 예. 예,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관점이 달라도 할 수 예를 있다. 들면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먼저 찾아가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먼저 네, 네. 찾아가서 묻고 이러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찾아오는. 장애인 관련 보장 정책이 국가적으로 한 400여 가지가 됩니다. 네네. 한 400가지가 되는데 이 400가지가 전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입증주의.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면 내가 가서 신청을 하고 내가 어디 아팠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치매 걸리면 내가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관점을 가지신 분들과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해결해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공무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 신청하러 오는 걸 기다려요. 네. 근데 이제 경영을 해본 사람들은 아, 네네. 고객의 니즈를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치매 또 어디 장애 해서 그런 이제 그 신청주의의 폐해를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데 네. 아주 알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인드. 그러겠지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아니어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것이다. OX 들어주세요. O 드셨네요. 네, 이 부분에 좀 할 말들 많지 않으신가요? 선거 캠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걸어놓은 사진도 있으시고 또 시중에는 이제 슬로건 비싸게 주고 이제 장명하셨는데 사실 문대리 마케팅은 없고 문재인 마케팅만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조금 발언이 있으시면. 그 문재인 마케팅을 여러 정치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마케팅을 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야인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삶 속의 일부죠. 그러니까 가까운 건 알겠는데 지금 시점은 선거 공간이 너무 마케팅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대림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그것도 훌륭한 대통령하고 동지적 관계, 친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선거 이후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슬로건 말씀하셨는데 비싼 돈 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재능 기부입니까? 뭐 재능 기부 수준은 아니고 이 제대로 제주도가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만든 카피라이트 정철, 나라다운 나라라고 만든 카피라이트 정철, 제대로 제주도라고 만든 카피라이트 정철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동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질문의 요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어도 도지사 나왔겠다 이 말씀을 예. 그래서 인물론이 밀려서가 아니라 네. 저는 뭐 인물론으로 밀린다는 얘기를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했고요. 네네네. 30대 때 국회에서 국회 4년 동안 있으면서 국가정책의 흐름, 예산의 흐름들을 배웠고요. 40대 때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을 했고 4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만들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공, 역량들을 쌓아왔다, 배워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알겠습니다. 생긴 이제 각종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캠프를 지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은 이제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름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OX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길어져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책 토론으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은 1분 안팎으로 간단하게 네.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 외국인 카지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외국 카지노 8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규 허가가 아니라 이전을 통해 가지고 대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장에서 맡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드림타워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카지노 변경 이전이죠. 변경 이전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7, 8배 규모로 확장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개탄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편의에 따라 가지고 도의회가 정해서 1.5배 수준, 아주 넉넉하게 봐준다면 2배 수준 정도의 이제 수인 한도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7배가 넘는 수준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고 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랜딩에 대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요구하면 피해갈 수 없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버렸는데 저는 도지사가 되면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를 해서 더 이상 신규 허가는 없고요.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들어오면 도의회가 제시하는 안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아마 2배수 이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그래서 오라관광단지 문제로 넘어갈까요? 뭐 지금 제주에 남겨 있는 남겨져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드림타워의 문제, 카지노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오라관광단지가 제주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후보께서는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기단지,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오라 CC, 한라 CC, 그다음에 뭐 천마 목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미디어 컨텐츠 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개발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개발 논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자료 어떻게 나갔죠? 예,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부분에 후보께서 깜짝 놀라신 거 보니까 좀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벨트를 아까 열거한 대로 과기단지 뭐 오라 골프장 쭉 해서 그렇게 해서 큰 벨트를 형성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오라 개발 단지의 기존의 개발 방식은 이미 이제 사업성면을 놓고 보더라도 사업자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주시 정중앙 상당부에 말아도 12배 크기의 이제 도시가 들어오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심리적 저항감도 크고 환경적으로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전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업 컨텐츠의 변경,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컨텐츠의 변경이 좀 필요치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도지사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사업자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저런 데는 사정을 얘기를 하고 사업 콘텐츠를 변경.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 벨트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품격 있는 사업들의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의 시대에는 종식을 선언하는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 간단하게 짧은 질문, 짧은 답변 그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정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을 1%로 확대하겠다라고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2018년 지금 현재 청년 예산이 약 400억 정도,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포함하겠지만 한 400억 정도로 0.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공약상으로 1% 내세우신 거는 0.2% 정도를 늘리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청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엔 다소 좀 민망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1%의 수치는 일부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30초 안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지사의 원 후보의 공약은요. 아까 잠깐 얘기 주셨지만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제 해외 연수 그리고 재형 저축, 그러니까 특정인 몇 명이가 돌아가는 결코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저는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자가 빠졌는데요. 필요한 돈을 청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기업에 지원해주는 형태였는데 그게 제주도에는 이제 기업 수의 한계도 있고 기업 일자리 질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또는 행정의 도움 또는 이제 여러 멘토들이 도움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기반형 수행형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게 하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형 인간을 후보님 정리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학습형 인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성,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협업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길러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이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공간을 열어줘야 되느냐?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이 일들을 한번 수행하도록 하면서 일경험, 성숙의 경험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일정 정도 멘토들을 둬가지고 관리하고 성과를 이제 제대로 정리해내고 이런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예산 1% 이상으로 설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안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에 꽃을 피워야 됩니다. 봄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4.3의 문제 완전한 해결,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평화의 섬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엄청난 내생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도민이 잘 사는 더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 문대림 도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확실히 연대해서 잘 살고 당당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마지막 시간으로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